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금광을 캐는 이 도구잖아요. 금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테슬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AI 기반한 로보택시, AI 로봇인 옵티머스가 시장을 분명하게 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부분들이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에는 처음이신데 맞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부는 독일에서 이제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으로 학부하고 석사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는데, 제가 주로 전공한 영역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쪽으로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작은 투자회사 대표도 좀 했었고, 공직에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스타트업, AI 관련된 스타트업에서 AI 관련된 연구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게 진짜 엄청나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네. 사실은 제가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고 싶긴 하지만, 네. 제가 오늘은 테슬라를 여쭤봐가지고 다른 얘기 두서 다 자르고 그냥 네네. 테슬라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테슬라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핫하신 분 아닌가. 그래서 정말 어렵게 모셨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그 효치님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한번 편해보는 걸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테슬라 이야기를 할 때 우선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것부터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리고 이게 10일 연속 오르는 데나 오르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 오르는 건가? 그러니까 우선은 그 테슬라의 주주의 구성으로 볼 때는 약 한 40%가 기관 투자자들이고 60%가 이제 개인 투자자로 본다라면,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이 이제 바뀐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테슬라를 AI 컴퍼니라고 보지 않고 카 컴퍼니,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고요. 네. 우선 자동차의 YO에 이루치면은 2분기 실적이 작년도 2023년 2분기보다 좋은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나쁠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자율, 이것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 전기차의 급상승, 근데 정말 품질도 너무나 좋은, 예를 들면 초기에 중국 전기차 하면은 값싸고 품질도 떨어지는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값은 저렴하지만 품질도 너무나도 좋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심지어는 폭스바겐이나 BMW랑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이러한 전기차들을 만들어내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이나 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정치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는 100%의 관세, 그리고 유럽에서는 10%의 관세에서 플러스 48.1%라는 높은 관세를 내고 있을 정도로,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가 보조금들을 생산자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정무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이, 대선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중국차가 관세에 의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시장의 어떤 파괴,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의 파괴가 발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할 정도로 중국차가 무섭다라는 거고, 월가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자신들의 기대치보다는 더 잘했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잘했다가 아니라 이렇게라도 카 컴퍼니로서 이제는 테슬라가 한몫을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우선은 긍정적인 평가가 첫 번째로 발생을 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너무 무서워서, 사실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얘기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연초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다 줬어요. 맞았어. 예방주사 맞았어. 그래서 진짜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인도량이 이 정도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사실은 대단히 지금 BID가 38만 대니까 거의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번 2분기에도. 그리고 사실은 저는 2024년에 전기차의 1위가 테슬라에서 BID로 바뀌어도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BID가 여러분 너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여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동영상에 우리나라 이제 모카 같은 브랜드처럼 유튜버들이 자동차를 평가하는데 BID가 BMW랑 비교하고 BMW랑 벤츠랑 비교하고 BID랑 폭스바겐이랑 비교하는 데서 BID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가격은 2만 달러가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2만 달러면은 3천만 원인데 거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특히 뭐 폭스바겐에 비해서 한 1만 달러 정도는 나지만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하고는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품질에서 큰 차이를 못 느낀다라고 평가들을 나오고 있고 전문지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그리고 수치적으로도 계속해서 판매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이제 위협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왜냐면 수출이 본격화된 게 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맞아요. 그 1년이 넘으면서 이제는 대중적으로 이제 BYD가 입지를 잡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여론에서 이제 크게 작동했던 것은 유럽 축구 대회가 여러분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아직 이번 주말에 이제 결승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 메인 스폰서가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축구 경기에서 현대차가 많이 스폰서로 등장했었잖아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유로컵에서는 이번에 알리바바가 뭐 주요 스폰서였고 그다음에 뭐 알리페이도 스폰서로 나왔지만 BYD가 사실은 메인 스폰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골 넣는 장면들 보면은 다 뒤에 BYD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중적인 입지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강력한 반중 정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실용적인 판단들을 할 경우에는 BYD에 대한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시장에서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지켜줬다라는 거고 또 테슬라의 신모델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라면 2024년 전체적으로 카 컴퍼니로서도 자동차 회사로서도 계속해서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힘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포트폴리오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선방했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중국 애들이 진짜 무서운데 테슬라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인데 그건 아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유럽에서 축구 경기장에 BYD가 많다. 이거는 독일에서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독일에서 지금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단히 위협적인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정부는 이번에 관세를 정확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관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관세의 정당성은 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가 보조금을 분명하게 줬고 BYD도 그걸 받았고 가격이 저렴해진 데에는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네가 한 거 아니고 정부에서 준 거잖아.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니까 시장의 가격 경쟁을 왜곡시키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를 이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독일 정부라든지 독일 산업계가 두려워하는 건 보복 관세인 거죠. 폭스바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우디나 포르쉐를 다 가지고 있고요.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와 BMW 같은 경우에 이 세 개의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내연기관을 포함하여서 유럽에 판매하는 양과 미국에 판매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복 관세를 입힐 경우에 독일 기업들은 뭘 얘기하냐면 중국에서 계속 판매를 해서 내연기관이라도 그 이윤을 가지고 전기차로에 전환을 할 수 있는 자본의 어떤 저력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빠르게 끊겨버릴 경우에는 독일 기업들의 대단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살을 떼어주더라도 BYD에게 시장을 내주더라도 우리가 시장을 유지해내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한 체력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독일 정부라든지 독일 자동차 업계의 판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왜냐하면 상하이에서 생산된 테슬라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에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둘 수 있다는데 그것이 테슬라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볼 때는 굳이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저렴하게 받은 것도 보조금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는 사실 논쟁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여튼 테슬라가 선방을 했다는 것이 월가의 우선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FSD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선 본인들의 차량 중에 테슬라가 있는데 버전 11과 버전 12가 퀀텀 점프를 했다라고 보통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또는 뭐 FSD에서의 챗GPT 순간이다. 뭐 이러한 뭐 평가를 받을 정도로 버전 12하고 버전 11은 질적으로 다른 즉 버전 12부터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엔드 투 엔드 AI로 가면서 대단히 질적인 향상들을 했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어떠한 경험치들이 월가의 전문가들에게도 누적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까지 월가의
테슬라에서는 테슬라의 어떤 실적 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일주일 전에 발표하는 컨센서스 발표에 에너지 사업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한 번도 에너지 사업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조류가 월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꼭 테슬라가 여기서 실적을 좋게 내서가 아니라 미국 자체의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6월 마지막 주 호를 내면서 6월 셋째 주죠. 마지막 주가 아니라 셋째 주에 호를 내면서 타이틀로 더 썬머신이라고 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더 썬머신이라고 있는데요. 태양광이 그만큼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비용들의 효율성들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지금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특히 텍사스주라든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주에서도 이러한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면 따라 들어가는 것이 ESS 시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ESS가 없이 재생에너지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항상 내가 원하는 시간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조건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안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 밤에는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리드에는 배선망에는 일정한 그것들이 전기가 끊기면 안 돼요. 그렇죠. 계속 가야 됩니다. 전기가 많아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ESS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디에다 좀 저장해 놔야죠. 그렇죠. 저장해 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생산 플랜트에는 ESS가 반드시 쫓아가야 되는 거고 최근에 CATL 중국의 CATL 가장 큰 배터리 기업이죠. 여기서도 워낙 중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ESS 시장에 진출을 CATL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ESS 시장이 대단히 큰 시장으로 규모 있는 시장으로 성장한다라는 것, 흔히 말하는 TA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자체가 대단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월가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메가팩이 큰 경쟁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ESS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은 CATL에 비해서 저렴한 배터리를 사서 처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메가팩 1세대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를 썼어요. 근데 2세대부터는 LFP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중국의 CATL에서 만든 배터리를 수입을 해서 테슬라가 메가팩에 포장해서 파는데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CATL이 들어온다라면. 그런데 경쟁 ESS 기업은 없고 테슬라만 있는 건 뭐냐면 테슬라의 메가팩에는 오토비더라는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AI가 우리식으로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단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비트리지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불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무엇이 가능하냐면 전기값이 비쌀 때 팔고 전기값이 쌀 때 사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전기도 전기값이 쌀 때 사서 전기값이 비쌀 때 팔아버리는 거죠. 전기값의 변동이 하루에도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그 오토비더 같은 경우는 0.01초에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순간순간의 가격 차이와 그리고 AI에서 그 지역의 에너지 가격의 패턴들을 분석해서 예측해서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제 책에도 한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에도 나온 건데 호주에 있는 대규모 단지에 있는 테슬라의 메가팩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그 수익으로 테슬라 메가팩 샀던 돈을 다 본전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쟁력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을 메가팩토리라고 하죠. 메가팩토리의 패실리티 캐파시티가 즉 공장의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매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다 솔드아웃 되어 있거든요. 근데 로트롭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지금 공장이 증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증설이 완료가 됩니다. 벌써 증설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9.4 기가와트 시라는 것들이 판매가 가능했는데 올해 말에 되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40에서 50 기가와트 시가 생산될 수 있는 규모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매출이 급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에 상하이에 지금 메가팩을 만들 수 있는 메가팩토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상하이 공장은 올해 말에 완공이 거의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이게 또 더블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80에서 100 기가와트 시가 생산이 된다는 거고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해 나간다면 이 시장을 다 먹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은 생산한 건 다 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2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20%가 넘는 되게 고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매출들을 증가시켜 나간다라면 매출 총액에서는 자동차를 따라가기는 당분간 어렵겠지만 프로핏 마진에서는 충분히 자동차를 총액에서도 프로핏 마진의 총액에서도 자동차를 추월할 수 있다는 거고 이익에서는 네. 일론 머스크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에너지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고 곧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께서 매출이 심지어는 자동차를 넘어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 것이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7월 17일 날 있을 텐데요. 네. 그때 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2024년 1분기
1분기 때 자동차가 테슬라의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81%를 기록했어요. 근데 2022년 1분기에는 91%를 기록했거든요. 이미 테슬라가 수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부분에서도 1분기 때도 그때 발표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었죠. 주가가 올랐었던 것은 우선은 불투명했던 자동차 전략을 일론 머스크가 재조명을 했고 신차 전략을 2025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면서 사실상 거의 1년 가까이 땡겨버렸던 것. 이 부분들이 유효하게 작용했고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포했던 것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으면서 140까지 내려갔던 것을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170대나 180대로 끌어올렸던 더 이상 하락을 막아냈던 부분들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있었던 거고 이것이 주주총회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서 테슬라가 핫컴퍼니에서 AI 컴퍼니로 전환된다는 것을 밝혔다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그렇다면 에너지 부분이 어느 정도 매출을 차지할 것인가, 매출에서의 비율을 차지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동차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매출은 성장하지만 이 부분들이 성장이 좀 좋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프로핏 마진이 발생할 경우에 테슬라는 부채 없이 지금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부채 없이 지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도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입니다. 지금 H백이 너무나도 비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전체 H백의 구매 고객 중에서 엔비디아의 테슬라가 전 세계 10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대단히 H백 칩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거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거 쓰는 게 아니고 빌려줄 거 쓰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거 쓰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연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왓츠앱에서 릴스 같은 걸 도입하면서 GPU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분 대중적인 서비스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H백이 10위권에 올라갔고 여기다가 플러스 도조 칩이라고 해서 TSMC가 만들어주는 자체 하이엔드 칩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이런 부분이 AI 칩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도조 슈퍼컴퓨터의 클러스터링을 지금 10월 달까지 완성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미 1분기 때 더 이상 병목 현상은 바들렉은 없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FSD를 만드는 힘인 거고 나중에 말씀드릴 옵티머스를 만드는 힘인데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KPEX 투자, 카펙스 투자가 빚 없이 부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AI 컴퍼니 또는 AI에 기초하고 있는 AI 파워드 로봇 컴퍼니로 전환함에 있어서의 이 자금을 부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매출, 자동차 회사의 프로핏 마진과 에너지 산업에서의 프로핏 마진으로 충분히 캐시플로우로 충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장기적인 체력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저는 재무제표상으로도 애널리스트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뭐 애널리스트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보통 12개월 일하고 나서 성과 보고 보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맞아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나는 3년 후를 볼 거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하면서도 테슬라에 3년 후를 보는 거지 1년 후를 보지는 않거든요. 3년 후를 보고 심지어는 4년 후도 저는 봅니다만 그렇게 애널리스트는 투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계속 중간에 사고 팔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사고.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을 결과적으로는 3년을 4년을 애널리스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그냥 저희처럼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장갑 속에 묵혀두듯이 이런 표현 너무 올드하네요. 하여튼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고 파는데 개인 투자자는 사고 팔지는 않거든요. 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근데 사고 팔기 위해서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카 컴퍼니로서도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AI 컴퍼니로 전환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아직은 재무제표상의 AI 컴퍼니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죠. 숫자로.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예를 들면 요번에 처음으로 딜리버리 숫자를만 항상 발표를 하다가 처음으로 에너지에서의 사업 실적을 집어냈잖아요. 워낙 높아졌으니까 2배 이상 뛰었으니까 1분기에 비해서 9.4 기가와트는 걸 발표했는데 가장 테슬라의 주식이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냐면 요번에 FSD로 얼마 벌었어. 그 다음에 옵티머스로 얼마 벌었어를 명확하게 테슬라가 공표해야 됩니다. 그것은 재무제표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AI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여기에서의 마진율을 별도로 표기하면서 여기에서의 마진율이 프로핏 마진이 약 80%다 70%다고 얘기할 때 이때 본격적으로 이것이 AI 컴퍼니라고 재무적으로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 이때가 되면은 테슬라는 아마 주가는 날개를 저는 달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기 근데 독일에서 공부하셨다고 하셨어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무슨 말씀? 신신이 아니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막 엄청 초집중하면서 들었는데 아마 좀 이제 얘기하시면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질문 딱 하나 드렸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키워드는 생존 아닌가. 이 회사는
안 죽는다. 네. 중국 애들 아무리 해봐라 전기차로 안 죽는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FSD 타보고 나서 FSD가 뭔지 제대로 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모건스탠리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이 진짜 본격화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여기서 번 돈으로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독일 회사들이 비유하신 게 정말 처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연기관차라도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그 돈으로라도 전기차 가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중국에서 혹시 보급관세 때리면은 우리 전기관세 차 못 팔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차들하고 테슬라는 AI 투자도 하는데 자동차로 돈도 벌고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들어요. 상징적인 사건이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조인트 벤처 사건이에요. 아 맞아요. 여러분 폭스바겐은 지금 전 세계 판매 그 규모로 볼 때는 토요타 다음으로 2위 기업이에요. 사실 큰 차이도 안 납니다. 맞아요. 정말 아우디 가지고 있죠, 포르쉐 가지고 있죠, 뭐 그 다음에 뭐 람보기니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가티 가지고 있죠. 트럭에서는 만이라고 하는 트럭도 가지고 있죠, 스카니아도 갖고 있죠. 사실은 트럭이나 버스나 뭐 사실 폭스바겐은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대기업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해서 오죽했으면 폭스바겐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리비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10년 가까이 디젤 게이트 이후에 10년 가까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개발자도 뭐 10,000명 가까이 뽑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면서 미국의 스타트업에게 손을 내밀 정도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해서 SDV 부서가 있긴 합니다만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다. 네네네. 또는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 이런 쪽으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하드웨어 기업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나 폭스바겐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이건 대단히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거거든요. 폭스바겐마저도 소프트웨어를 자동차에서 만들기 어려워야 하는구나. 하드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날개를 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을 보는 눈들을 애널리스트들에게 띄워줬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했다. 라는 부분들이 컸다라는 거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다양한 잣대들이 생겼다. 무조건 자동차 매출에서만 보고 여기에서 프라핏 마진에서 이거 20%였는데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 뭐 이렇게 나쁘게 보고 이런 것에서 테슬라가 성장할 수 있는 저력 자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크리테리아를 기준점들을 가지게 된 것도 애널리스트들에게는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테슬라의 저는 주가를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고 물론 어제 올라갔던 것은 예를 들면 뭐 테슬라만의 어떤 힘이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이자율을 낼 것 같은 이런 시그널을 줘서 전체 미국 시장이 좋아지는 것 이런 요소도 있습니다. 어떻게 단기의 모든 주가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니까 테슬라 다시 봐야지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다시 따라오고 있는 이러한 형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저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갈까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특히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맞아요. 개인 투자자는 아직까지도 강하게 엔비디아를 믿고 있지만 이런 부분 반영 속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금광을 캐는 이 도구잖아요. 그쵸. 이 도구인데 실제로 금을 캤으면 이 금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가 나올까? 이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테슬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즉 AI 경제의 이코노미의 2단계 진입을 볼 때 2단계 진입에서 분명히 오픈 AI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리가 똑똑해지고 있고 이런 날개를 분명히 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와 LLM과 결합된 아이폰이 하드웨어 부분에서 독주를 한쪽에서는 치고 나가고 오픈 AI가 뉴욕타임즈 보도에 하면 검색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검색 서비스도 하고 커머스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구글을 공격을 할 거거든요. 이런 쪽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제2의 경제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만 분명하게 AI 기반한 로보택시 저는 뭐 로보택시보다는 AI 기반한 옵티머스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AI 로봇인 옵티머스가 시장을 분명하게 열어나갈 수 있다는 판단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이 부분들이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